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아침, 부산 남구 대연동 다세대 주택에 살던 주민 A씨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입니다. 좀만 더 늦으면 교통체증에 걸릴 것 같아서 서둘러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 세워진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걸어가는데 순간 A씨는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 밑으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엔진 오일이 샜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고개를 숙인 채 차량 아래를 들여다본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성의 얼굴과 맞닥뜨린 거예요. 아무런 미동도 없거든요. 이미 사망한 거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죠. A씨는 서둘러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웬 여자가 자동차 아래 깔려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머지않아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른 아침, 주택가 차량 밑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일대가 술렁거렸어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고요. 곧 폴리스 라인이 다 쳐지고 수사가 시작되는데 사망한 여성의 목에서 강한 힘으로 졸린 흔적이 나옵니다. 추후 병원에서 판단한 사인 역시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얼굴에 나 있는 상처입니다. 이 여성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 여러 차례 얼굴을 발로 밟아서 짓뭉개지면서 생긴 거였죠.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렀고 이게 바닥으로 흐르면서 그 차 밑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 목을 조른 것도 모자라서 굳이 얼굴을 발로 뭉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시신 유기 장소 역시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계획살인을 한 거라면 사람들이 오가는 주택가 한가운데 그것도 차 밑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 이러면 금세 발각되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살인에선 사실 보기 힘든 패턴이에요. 그럼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걸까요? 일단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옷을 전부 입고 있었고요.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신원을 알만한 어떤 소지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게 외출복 차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요. 여기서 경찰은 범인이 여성의 물건들을 훔쳐서 도주했을 거라고 추정했죠. 즉, 이 주근이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밤 귀갓길에 강도를 만나서 봉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잠시 후 지문 감식을 통해 신원이 드러나게 되죠. 예상대로 피해자는 가까운 근처 원룸에 거주하던 21살의 여대생 P씨였습니다. 자, 이제 그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주택가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일대 모든 CCTV 다 입수해서 화면 분석에 들어갔죠. 그리고 머지않아 수상한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되기 약 1시간 전인 새벽 6시 13분, 어슬렁거리는 남자가 골목길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곧장 한 일이 이 시신이 유기되어 있는 주차장의 아반떼 차량, 이 문제의 차량 앞에 딱 서더니 허리를 숙여서 아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건 분명 그 밑에 시신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러는 거죠. 경찰은 서둘러서 다른 CCTV 분석을 했고 그가 어디서 왔고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막 동선을 확보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소름 끼치는 증거가 추가로 포착되죠. 새벽 4시 13분, 그러니까 그 전 타이밍인데 귀가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씨 뒤로 집요하게 쫓는 이 남성의 모습이 또다시 찍혀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후로 둘의 모습은 사각지대로 사라졌고요. 그러다가 다시 남성이 30분 후에 화면에 나타납니다. 새벽 4시 42분이에요. 이때 남성의 손에는 아까 그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유유히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걸 해석해보면
그 CCTV에 비어있던 30분의 시간 동안 그가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설이 세워집니다. 또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죠.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에 들어갔어요. 일단 앞서 저희가 면식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했었잖아요. 워낙 잔혹하게 살인을 해놔서. 그래서 숨진 P씨 주변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어요. P씨에게 사귀던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일에 아르바이트하고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일상은 항상 규칙적이었다고 해요. 주로 학교와 집, 아르바이트만 오갔고요. 나이가 어려서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저지른 적이 없고 금품관계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면식범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어요. 이후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동네를 중심으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면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약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살던 한 남성을 주목하게 돼요. 그 CCTV에 나온 남성과 키와 몸집, 체형이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는 당시 25살의 이씨. 경찰이 우선 그를 찾아갔죠. 잠시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이씨가 좀 당황한 듯 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자기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주장이에요. 당시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남성으로 보였는데요. 자, 그럼 당신은 지난밤 뭘 했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었죠. 전날 밤 이 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3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외출을 한 적 없고 내내 잠을 잤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있던 아내 역시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고요. 근데 사실상 가족들의 증언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용의자 편을 들어줘서 알리바이 조작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 결과 17일 밤 9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회식했다라는 사실은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후엔 노래방으로 옮겨서 이 차를 즐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귀가 시간입니다. 분명 앞서 그는 3시 30분에 집에 귀가했다라고 말했어요. 아내도 그렇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노래방에 있던 동료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거예요. 동료가 말하길 새벽 3시 30분쯤이면 자기가 분명 이 씨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준 시간이래요. 근데 이때 이 씨가 돌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뭐였냐면 나는 이 호프집에서 딱 맥주 한 잔만 더 하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 먼저 가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료는 집 앞까지 왔지만 이 씨가 집에 딱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한 채 먼저 떠났고요. 어라? 그럼 이거는 아까 이 씨 부부의 진술과 좀 어긋나죠. 물론 이 씨가 동료한테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게다가 이 씨의 휴대폰 속에 또 이상한 흔적이 있어요. 휴대폰 공장 초기화, 이 방법을 수차례 검색했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아니 왜 굳이 그걸 검색하지? 이 씨의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집에 귀가해서 내내 잠을 잤다는 주장과 달리 새벽 5시쯤 자기 차를 끌고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요. 그리고 집을 나간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아내와 무려 20번이나 통화를 했고요. 아니 그럼 아내도 남편이 밖에 있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죠. 경찰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아내는 네 맞습니다. 사실 남편이 나갔다 왔습니다. 라고 수긍을 하게 돼요. 한편 경찰은 이 씨의 개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는 현재 재혼을 한 상태였는데 전처에게 양육비를 붙여줘야 돼서 항상 돈이 부족했대요. 택시비나 술값도 없어서 상습적으로 외상을 했고요. 사건 당일 노래방 갔었잖아요. 그 노래방에서도 외상을 한 신세였죠. 그러다가 경찰 눈에 이력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과거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 씨는 평소 돈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핸드폰 초기화 방법을 검색했죠.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이 씨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서 초기화시켜서 판매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목적한 거죠. 자,
그런데 피해자 P씨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지품 중에 사실상 뭐 값이 나갈 만한 건 휴대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없어진 상태이고요.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후 또 E씨가 검색한 목록들도 심상치 않아요. 여대생 사체 유기, 살인,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미수, 목졸라 살해한 경우. 아니, 누가 이런 걸 검색합니까? 이거 너무 의심스럽죠. 심지어 그는 특수 강도와 절도를 포함한 전과 사범입니다. 지난 2015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지금 여러 정황의 검색 기록의 전과까지 모든 게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 19일, 이 씨는 숨진 여대생 P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마침내 자포자기했는지 범죄 사실을 인정해요.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려서 강도짓을 했을 뿐이지 이 살인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요. 증거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자 피 묻은 바지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에 넘겼죠. 그랬더니 여기서 그 여대생 P씨의 혈흔과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끝내 이 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자,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난 술에 취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 씨랑 그날 밤 함께 회식을 했던 동료들 있잖아요. 그 동료들이 근데 걔 그날 그렇게 많이 안 취했는데? 라고 딱 증언을 해주게 되죠. 또 추가로 확보된 CCTV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씨가 보인 행동이 아주 가관입니다. 자, 애초에 강도짓을 하려고 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 P씨 외에도 이전부터 다른 여성들을 막 기웃거리면서 뒤쫓다 실패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어요. 그러다 마침 알바 끝내고 퇴근하던 여대생 P씨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날 그녀는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범인이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소름 돋죠.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 17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범행을 시도해요. P씨의 목을 낚아챈 뒤 앞뒤로 꺾어서 그대로 기절시켰죠. 이후 가까운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얼굴을 짓밟으며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릅니다. 앞서 경찰이 이게 원한이 아니면 이 정도일까라고 싶었는데 너무 심해요. 이건 정말. P씨는 결국 많은 피를 흘리면서 사망합니다. 여기서 애초에 금품이 목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까지 살인을 했는지는 좀 이해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후 그는 이 시신을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딱 보이는 주차된 그 아반떼 차량 밑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핸드백만 뺏어서 그냥 도주했죠. 몇 시간 후 날이 밝고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이 짧은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씨의 아내요. 아내는 남편의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증언했고 또 사건 당일 무려 20번이나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혹시 이 사건의 공범?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남편 이 씨의 어설픈 작전이었어요. 새벽 5시에 갑자기 집 밖을 나갔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미 살인이 벌어진 후였죠. 그러다가 아내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내가 뺑소니로 사람을 친 것 같아.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걸 수습해야 하니 아내에게 돈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 남편이 강도살인 한 줄 모르고 뺑소니 한 줄 알고 덮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와중에 20만 원은 또 왜 타갑니까? 범인 이 씨가 아내에게까지 굳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됐든 이 인간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깊은 생각하지 않고 치밀한 범죄 따위는 저지를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보이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요. 하지만 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라고 이 씨가 항소했죠. 그리고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씨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현재 반성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유가족과의 합의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사실 피해자 P씨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럼에도 대학생활 성실하게 하고 또 과대표까지 맡았죠. 새벽에는 알바하면서 스스로 생활비 벌었고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나자 P씨의 친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친부는 결국 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이 씨의 감형이 결정된 거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징역 25년형을 받은 범인 임 씨. 이건 가석방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이 씨는 언제든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대연동, 이 주변에는 대학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에도요. 피해자 집에서 불과 2분 거리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가해자가 40대 남성인데 막 무작위로 원룸에 침입을 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한 겁니다. 부산시는 대학생 피살 사건 이후 이 지역이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문제를 분명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거다라는 방안도 발표했죠? 근데 이게 말뿐이야. 용역하고 발주가 늦어진다 하면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변한 거 없었고요. 그렇게 또 추가 피해자를 낳고 말았죠. 오늘 사건은 10년 전,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3, 4년 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발생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만 범죄를 걱정하지 않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살 수 있는 걸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살던 주부 최 씨, 부지런히 외출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용왕제에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매년 그곳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왔던 겁니다. 이른 아침 6시 반, 그날 그녀가 집을 나설 때 안방에서는 대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2001년 2월 4일 일요일 아침 8시, 중학생 남동생이 만화를 보기 위해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누나가 없는 걸 알아채요. 누나 부르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다녔죠. 그런데 책상 위에 누나의 휴대폰과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멀리 나간 건 아니구나 생각했고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 같은 날 오후 5시, 같은 동네인 연산동에 살던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근처 배산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 배산이란 곳은 해발 255m의 낮은 산인데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죠. 여성은 그날따라 평소 잘 이용하던 등산로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샛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중턱쯤 다다랐을까요?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눈에 띄었죠.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 여성의 변사체. 즉각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시신이 소지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한편 동생은 집에 오지 않는 누나가 슬슬 걱정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이 집 근처인 배산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대한 뉴스 속보를 보게 돼요. 근데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불길한 예감에 동생이 바로 신발장을 확인하는데 누나의 운동화는 그대로였죠. 동생은 뉴스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자신의 누나가 아니구나라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건 바로 이른 아침 호련히 집에서 사라진 누나, 22살 김선희 씨였습니다. 가족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이었겠죠. 알고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뉴스하고는 달리 김 씨는 맨발 상태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소에 즐겨 신고 있던 낮은 굽의 단화였죠. 게다가 김 씨는 헐렁한 티셔츠에 무릎에 구멍이 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입던 잠옷 차림 그대로였고 그 위에다가 검정색 코트만 걸치고 나간 겁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과 유족 모두에게 왜 일요일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구두를 신고 그녀가 산에 올라갔는지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목과 복부 총 2군데에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는데요. 사망 시각은 당일 오전으로 추정이 됐고 사인은 약 7에서 8cm 정도 되는 복부 상처, 이걸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사였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엔 시신에서 7, 8m 떨어진 지점에서 흉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됩니다. 가정집에서 흔히 쓰는 과도예요. 거기엔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묻어 있었지만 타인의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죠.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시신의 상태입니다. 목과 배, 2군데에 난 자상을 제외하곤 몸 상태가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멍이나 폭행 혹은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고요. 방어훈조차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찰은 초기에 조심스럽게 자살을 의심했을 정도인데요. 김 씨가 발견된 곳은 등산로 주변이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피해자 김 씨가 소리를 질렀을 거고 금세 이목을 끌었을 겁니다. 그만큼 노출된 장소예요. 그렇다면 범인 입장에선 여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정황상 자살을 고려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미심쩍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22살 대학생이던 김 씨는 자살을 할 동기가 전혀 없었고요.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칼로 찔러서 자살을 하고자 했다면 한 번에 급소를 찌르는 게 보통인데 굳이 목과 배 2군데를 찔렀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렇게 스스로 2군데를 찌르고 칼을 뽑았다면 이 김 씨의 손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손은 깨끗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자살일 수 없다고 판명되면서 타살로 조사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자, 시신의 상처를 보면 연거푸 찌른 게 아니라 단 한 번씩 깊게 찌른 상태였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상처가 나 있었죠. 그렇다면 이건 전문가의 솜씨일까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복부에는 상당한 출혈이 보였지만 정작 목에서는 피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걸 토대로 전문가들은 범행 순서를 추정할 수 있었죠. 우선 범인은 기습적으로 그녀의 배를 먼저 찔렀고 김 씨가 잠시 주저앉았다가 옆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에 묻어있는 그 혈흔 모양으로 알 수 있던 정보예요. 이후에 범인이 잠시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심장이 멎을 무렵 목 부분을 한 번 더 찔렀는데 그래서 출혈이 별로 없고 상처도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두 사람이 서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한 정황이겠죠. 목에 난 상처는 특히나 목뼈에 칼이 닿을 때까지 아주 깊게 찔렸는데 이건 주로 범인이 어떤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을 때 남겨지는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해보니까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발적으로 집을 나선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입니다. 현장은 배산 중턱에 있는 등산로 인근에 있는 수풀이었어요. 여기가 집에서 걸어서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현장 주변이 가시덤불이 많아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훤히 보이는 곳이에요. 노출된 곳이잖아요. 그럼 분명 사건의 목격자가 있을 텐데요.
경찰은 일대 주민과 등산객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대 당시엔 피해자 집에서부터 등산로까지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 해도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누구든 김 씨와 범인이 함께 있는 걸 마주칠 뻔한데 이상하게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그나마 유일한 건 사건 당일 배산 인근 주택가에 살던 한 주민이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이 굉장히 놀랐을 때 짧게 지르는 여성의 악! 비명소리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여성이 김 씨일 가능성이 크죠. 피해자 김선희 씨,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과 대표를 맡고 있었고 문학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회장직을 맡기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또 친구들은 그녀가 예쁘고 착한 모두가 좋아하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정 형편은 좀 어려운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금전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죠. 가족 간의 불화도 전무했습니다. 즉 김 씨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아주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전날 어떤 특이한 행적이 있는지 볼까요? 하루 전날인 저녁 8시, 그녀는 동아리 친구와 잠시 통화를 나눴습니다. 방학인데 오랜만에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지 않은 그런 통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김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죠. 좀 생각해보면 이른 아침에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밖에 나간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날 누군가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자고 있던 김 씨를 불러낸 건 아닐까요? 어쩌면 사전에 약속을 미리 했을 수도 있죠. 처음 그녀는 이 방문자가 와서 잠깐 얘기를 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핸드폰과 지갑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얘기가 길어졌고 또 본격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 배산으로 같이 산책을 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일요일 아침 집에 찾아가서 불러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친했던 관계는 누가 있었을까요? 유가족들은 즉각 김 씨의 전 남자친구 정 씨를 의심했습니다. 둘은 지난 5개월가량 짧은 만남을 한 뒤에 헤어졌는데 헤어진 지 보름 만에 김 씨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김 씨와 정 씨 커플은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만나서 사귀다가 동아리에서 함께 갔던 해돋이 여행 이후 무슨 일인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한 남자 선배가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게 되죠. 그는 죽은 김 씨가 해돋이 여행을 한 이후부터 주변 남성들에게 아주 싸늘하고 날카롭게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여행 중에 무슨 충격적인 일이라도 겪은 듯 했죠. 실제로 김 씨는 이 여행에서 혼자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정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가 보낸 문자도 심상치 않습니다. 죽어도 후회 안 하겠냐? 이 문자를 보냈던 정 씨, 용의자로 몰리게 되는데 즉각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월 2일 형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갔고 사건 당일까지 서울에 머문 사실이 확인됩니다. 알리바이상 범행은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게 일요일 아침 그녀를 불러냈을 면식범이라는 범위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던 정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김 씨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녀는 생전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백했다가 차인 남성들도 있고요. 짝사랑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혹시 치정에 의한 살인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곤 피해자 학교 친구, 선후배 약 20명 정도가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들 모두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은 피해자 남동생, 그러니까 당시 중학생이던 김영진 씨까지도 용의선상에 올려둡니다.
왜냐면 당시에 야간 경비 일을 하던 아버지 그리고 경주에 간 어머니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동생 영진 씨는 예외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친족살인이라는 혐의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사라진 20대 대학생 김 씨.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집을 나섰는지 그리고 누가 살해했는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밝혀지지 못했고요. 그렇게 특정한 용의자 없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죠. 이후 1년 만에 수사본부가 해체되면서 이 사건은 부산 내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피해자 동생 김영진 씨가 방송을 통해 최면 증언을 자청했습니다. 영진 씨는 자기가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깼더라면 누나가 그렇게 집 밖을 나가서 죽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에 내내 시달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는 혹여 자신이 잠결에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최면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건 당일 아침, 영진 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나가라고 말을 한 후 집을 나서시는 그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 밖에서 현관문을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자 누나가 나갈게 라고 답하며 밖으로 향합니다. 이때 찬바람이 들어왔고 자고 있던 영진 씨는 추위를 느끼면서 몸을 웅크리게 되죠. 곧이어 누나가 아닌 다른 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성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용의자가 여성이다. 이건 당시 수사관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물론 최면요법의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때 영진 씨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또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전문가가 범행 장면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범인이 여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실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선 피해자 김 씨의 키는 148cm, 칼이 피해자의 이 명치 아래 정가운데를 수평으로 관통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언덕에 경사면이 있었는데 그걸 고려하면 범인의 키가 153에서 160cm 초반의 아담한 체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성의 인상 차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건 당일 피해자와 범인이 함께 지나가는 걸 본 목격자가 있긴 해도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두 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가능해지는데요. 김 씨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동성 친구의 질투가 이 살인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범인이 피해자의 몸에 칼을 한 방에 넣고 깔끔하게 빼냈다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엔 전문적으로 칼을 쓰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졸업한 이 여자 고등학교에 펜싱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교 동창 중에 펜싱부 친구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생겨났습니다. 다소 극적인 추론일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처럼 무성한 의혹과 심증만 가득할 뿐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살던 주택가는 재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결국 사라졌죠. 이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주민들조차 아주 드뭅니다. 반면 어느덧 팔순 노인이 된 피해자 어머니 최 씨는 아직도 사건 당일 그날의 아침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똑하고 예뻤던 딸을 잃은 그 슬픔도 크겠지만 자신이 그냥 그날 집에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자책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유가족의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확실한 건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와 면식관계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그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숨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단체 생활에서도 아주 이미지 관리가 뛰어난 인물이었을 거란 분석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주변인들이 감히 걔가 그랬어? 라고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건이 발생한 지 지난 21년 동안 그는 가면을 쓴 채 우리들 속에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가면이 벗겨질 날이 오게 되겠죠.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